안녕하십니까. 에, 창업 아카데미 3일차 두 번째 수업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투자 유치 관련된 부분과 M&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쉬운 엔젤 투자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이 어느 매출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창투사라든지 기관에서 투자받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전부 다 지인들한테서 투자를 받아서 시작하면 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부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자기 자본으로 일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지인한테 이 투자를 요청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투자를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는 투자를 먼저 제안을 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잘 된다는 모양을 보여주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돼서 말씀을 하시는 게 투자를 받기 편합니다. 그 전에 얘기했다가는 서로 그 감정만 미묘하게 나빠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되어 있죠. 어찌 보면 예전에 IT 버블 때 묻지마 투자를 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펀딩은 요즘 대세인 핀테크에서도 그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여러분들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부분만 핀테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핀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쉽게 결제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 투자, 대출, 수진, 펀딩, 그리고 송금, 해외 송금까지 다양한 은행 업무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투자자가 요청을 했을 때 그 투자자한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 큰 돈이면 큰 돈씩 서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를 연결시켜주는 어플도 핀테크로서 지금 해외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법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클라우드 펀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업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펀딩을 하려면 그 대부업법에 신고된 대부업체가 클라우드 펀딩을 시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펀딩 업체 여러 곳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할 때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시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년도에 나라에서 지급한 돈이 수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돈이 꽁돈이라는 생각은 마시고 그 부분을 창업하는데 굉장히 달콤한 그 샘물로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이해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연구과제 같은 경우가 이게 마약과 같아요. 한번 받기 시작하면 실제로 비즈니스보다는 그 연구과제 같은 걸로 그 인건비 따먹기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건비 장사를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이 받지 않고 필요할 때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만 딱 받고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받게 되면 마약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재단, 서울보증재단이라든지 뭐 경기보증재단, 성남보증재단 같은 데서 그 신규 스타트업 기업한테 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보증서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요. 대출 이자는 굉장히 저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기보나 신보에서 자금을 유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거기 대부분의 그런 부분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가 되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경우에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기관 투자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전문적인 투자가가 있고요.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신규 사업으로서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든지 합병이 된다든지 이런 구조로서 자금 조달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벤처 캐피탈의 캐피탈리스트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EO의 역량을 60%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20%, 그리고 주변 환경, 산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20%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이런 부분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CEO의 역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니 여러분들은 벤처 캐피탈사와 미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건 법인이 버는 거죠. 그럼 나 개인한테는 돈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법인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횡령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 돈은 법인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개인은 개인 돈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급여와 배당으로 돈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받을수록 급여는 세금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급여를 적정선에서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급여는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준조세인 4대 보험까지도 많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측정을 하셔서 받아가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배당은 4대 보험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잉여분에 대해서 배당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법이라든지 4대 보험법에서는 이 배당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포함 안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 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너스까지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상장입니다. 벤처의 목표는 상장이다. 상장이 되면 상장을 왜 하실까요? 상장은 기업 공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개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3년 하면 머리가 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제재도 많고 복잡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들의 권리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상장이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때 상장을 통해서 장중에 엑시트하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금 유치.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할 때 일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기관들한테서 투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상장을 통해서 주주 배정 공모라든지 일반 공모라든지 아니면 3자 공모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증자를 할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 기관으로부터 돈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라는 부분은 기업 공개라는 부분은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고 대신 굉장히 제재가 많고 불특정 다수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운신의 폭이 쉽진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수익이 많은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외국인 회사에서 인수해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익을 남한테 주기 싫어서 본인들이 다 배당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상장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이 있습니다. 매각은 일반 매각과 합병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예전에는 회사를 매각하게 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였어요. 먹튀의 이미지였죠. 그렇지만 요즘은 시스코라는 회사도 1000여 개 이상의 회사를 M&A 하면서 성장을 했고, 모든 회사들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신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만 이게 M&A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M&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현재보다 10배 이상 M&A 시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생각을 안 하지 마시고 하나의 카드로서는 꼭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쭉 수익 실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매각을 해서 돈을 챙기는 게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하지만 이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로서 주주배당의 경우에 자본잉여금 내에서 배당이 가능합니다. 자본잉여금 내에서 배당이 가능한데,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액면가 이상의 증자라든지 아니면 순이익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쌓인 부분을 배당으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본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이 꽤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보고 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가지 예를 해볼까요? 외국 자본이 우리 국내의 우량한 기업을 인수한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아시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대금은 2조 1548억. 그 중에서 론스타가 가져온 돈은 1704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 은행에서 론스타가 보증을 서서 돈을 빌려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지분 일부 매각과 배당을 통해서 6조 8천억이라는 돈을 챙겨갔어요. 그러면 투자 자금이 2조 1000억이었을 때 그 2조 1000억을 빼면 4조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 비용을 뺀다고 치더라도 4조 이상의 투자 대비 순이익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 처음에 자기가 들어간 게 1700억이었으니까 1700억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자금 대비 수익률 23배. 그리고 추후에 이면 계약이 있었죠. 뭐 주가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25배 이상의 그 이익을 챙겨갔다는 부분. 그래서 론스타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론스타는 워낙 유명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UBS 컨소시엄이 위냐만도 인수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은 계실 겁니다. 위냐만도를 인수하는데 2350억이었어요. 그 중에 900억은 자기 자금이었고요. 나머지는 국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350억을 지지했고요. 유산감자라고 하면은 그 주식을 감자 소각하기 위해서 회사가 되사주는 거죠. 되사주는데 무상감자는 그냥 무상으로 해서 감자는 그 주식을 없애는 거고요. 유상감자는 주식을 배당 그만큼 사주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감자를 실시했는데 601억, 750억 두 번을 실시했죠. 그래서 601억과 750억이란 유상감자 비용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배당으로서 722억을 챙겨갔죠. 그럼 합쳐서 보시면 2000억 이상의 돈을 먼저 챙겨갔어요. 본전은 다 챙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은 다 갚았고 본인 돈도 다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CVC에다가 2,300억에 매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순이익은 2천억 이상을 추정하게 됩니다. 900억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자기 자본 대비 2배 이상의 순이익을 챙겨갔다는 거죠. 6년이라는 단기 내에. 이게 이 금융을 아시면 이런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여기까지 얘기가 됐는데요. 배당이란 부분이 꼭 적은 비용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부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불법적이진 않지만 정상적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배당으로서 돈을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